안녕하십니까. SB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연초에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안 좋죠. 금리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자산시장 자체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초 장세가 보통 한 해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올해 한 해 이제 장이 없는 게 아니냐, 시장에서 돈 벌기 힘들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연초 장세가 한 해를 좌우할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 주식들 보면은 애플이 어제 좀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매그니피칸트 7, 매그 7이 이제 무너지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매그 7이 올해의 장세에 있어서 하나의 또 키포인트가 되고, 매그7 유가가 AI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될 수 있고, AI 산업 자체가 전체 장세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그7이 이제 무너지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놓고 보면은 매그7,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냐 아니면 지나친 편중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2022년 10월 전후로 해서 전체 장세가 이제 저점을 만들고, 이제 2023년 들면서 상승을 키우기 시작했죠. 맨 위가 엔비디아 주가고요. 그 이후로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예전에 페이스북이었던 메타하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빼버린 이유는 그 두 회사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요. 이렇게 좀 같이 움직이질 않고 보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 두 종목 빼고 5개 종목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독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보통 한 25%에서 50% 정도씩 이렇게 상승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우가 작년 상승률이 13.7%, S&P가 24.2%, 나스닥 100이 53.8%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들 종목이 거의 다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매그7만 전체 장세를 끌고 갔는가, 이거 한번 좀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대를 약간 좀 옮겨서 작년 7월부터의 상승률 한번 구해보면, 그때부터 다우가 9%, S&P 500이 5.5%, 나스닥 100이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매그7 주가는 어땠나 이렇게 보면은, 글쎄요,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죠. 가장 좋았던 주가가 아마존닷컴이 12, 3% 요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알파벳 뭐 그 정도, 비슷한 정도.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겨우 1%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아예 애플 같은 경우 마이너스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7월 이후의 주가는 매그7은 거의 빌빌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월부터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인데, 사실 11월부터 따져봤을 때는 러셀 2000이 가장 상승률이 높죠. 중소형주가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매그7이 과연 지나친 편중이었나, 이렇게 놓고 볼 일인가. 작년 한 해 동안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7월부터 많이 조정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그7이 망가진다 해서 전체 장세가 망가질까,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망가지려면 7월 이후부터 상승을 많이 한 다우나 11월 이후부터 시장에서 많이 또 관심을 받았던 러셀 2000이 무너져야 전체 장세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애플에 대한 평가도 IT 하드웨어 쪽하고 IT 소프트웨어 쪽을 같이 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무너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 시장은 그나마 좀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국 시장 쪽 코스피 흐름이 너무 좀 안 좋은 흐름이 아닌가 단기적으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많죠. 지금 금융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PF 부실은 뭐 당연히 지금 근접해 있는 사안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H지수 관련한 ELS 펀드, 이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정책 기반자들의 선제적 대응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시장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면은 과대 포장이 돼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정책 기반자들이 마치 패드가 선제적 대응을 굉장히 빠르게 하듯이 한국의 정책 기반자들도 사안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리 쪽을 봐도 10년물 일드가 3.79%요 하단 찍은 다음에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그 오름폭이 또 적지가 않아요. 4%까지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릴 때도 빠르지만 올라가는 속도도 또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경제 지표가 연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테고요. 국채 공급 일정도 비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당연히 오를 만한 이유들이 곳곳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국채 관련해서는 제가 ETF 같은 경우는 3.8, 3.7 이 부분에서는 작년에 좀 이익 실현해가지고 절세 기회로 좀 이익 실현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절세 전략을 세우기는 너무 빠른 연초이기 때문에 한번 이익 실현 또 해주고 그리고 여기 4% 근접할 때는 이제부터는 또 분할 매수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4%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향후 일정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찰 일정을 놓고 보더라도 비일 같은 경우가 17주짜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년물 같은 경우가 9일, 10년물이 10일. 11일에 30년물까지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1월 10일 전후까지 이어지는 이 부담, 이걸 감안해서 변곡 타이밍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보통 우리가 10년물하고 30년물이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부담되는 시점이 변곡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길게 생각해 본다면 이 90, 10일에 입찰 일정 이거 이외에 통화정책회의가 23일 이후부터 또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9일 지나면서 좀 한번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이 이후에 2분기 자본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마치 11월에 나타났었던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 같은 그런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기적으로 이때를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이미 반영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IB들이 소파 쪽을 얘기하죠. 단기 자금 시장이 좀 교란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가 연말부터 해서 이번 주 내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또 하필이면 이때에 그런 얘기가 나올까? 연말에는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거래 대상이 뭐 휴가를 갔을 수도 있고 연말이니까 한산하게 뭐 북클로징을 해가지고 카운터파트가 부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금 시장의 교란 요인이 있었다. 이것이 일반론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해석입니다. 로이터에서도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했고요. 그런데 글로벌 IB들은 계속 소파 쪽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저는 이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에 달러 리퀴디티 스왑이 ECB 쪽으로 꽤 큰 금액이 나갔어요. 13억 5,700만 불. 보통의 경우는 한 2억 달러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었는데 연말에 저런 모습도 일시적인 교란 요인에 대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의외로 기간이 좀 길었어요. 14일짜리. 보통 6일에서 8일짜리 이렇게 거래를 해왔었는데 ECB 쪽으로 14일짜리가 거래됐었던 거. 그 당시에 12월 20일 같은 경우 여기 트레이딩 데이트가 12월 20일이잖아요. 이때가 20년물 국채 입찰 시기였거든요. 그때도 자금 사정이 좀 빡빡했었고요. 그래서 연말에 좀 계절적 요인이 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단기 자금 시장 쪽이 좀 빡빡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모습이 해결될 때까지는 또 금리 쪽으로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리에 악영향 미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마치 예전에 채권 자경단 얘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경단이란 게 어떤 특별한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반등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시장에서 복합적으로 좀 작용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점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이전에 한번 이 표는 보여드린 적이 있죠. 분기별로 집계했을 때 올해 1분기가 단기물도 그렇고 중기물도 그렇고 전분기에 비해서 좀 늘어난다,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월별로 펼쳐드릴게요. 1월, 2월, 3월 이렇게 1분기를 나눠봤어요. 1월, 2월이 많아요. 3월이 줄죠. 그리고 계절적 요인들을 보시면은 4월, 5월, 6월 매해 4월, 5월, 6월 2분기는 가장 발행량이 적어요. 그 해에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여기 보시면은요. 매해가 다 그랬어요. 여기 이 3, 4, 5 이때 발행량이 늘어났던 건 팬데믹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 2월 달에 좀 많이 늘어나죠. 그럼 요거를 2분기 자금 조달 계획하고 좀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1월, 2월 부담 많아요. 3월에 좀 줄죠. 만약에 이달 말에 공개되는 자본 조달 계획에서 2분기에 계절적 요인이 나타난다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 발행량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것이 바로 1월 말이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시장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단기 자금 시장 교란 요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요인, 이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재정 적자와 더불어서 미국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글로벌 IB들이 그렇게 소파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또 하필이면 이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본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을 이 타이밍에 글로벌 IB들이 왜 또 하필이면 이때 소파 얘기를 이슈 부각을 시킬까? 이걸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무부나 페드가 채권 자경단 같은 흐름, 그리고 글로벌 IB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슈들을 보고 11월 같은 시장 대응이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1월 말에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시장의 구조적인 지금 현재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2분기에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들이 지금 작용되고 있고 그것들이 악재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말에 반전 포인트가 나타날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는 점, 이 점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텐데 페드 자료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 관련한 그런 시장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의미하는 표면적인 내용 속에 숨은 의도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1월 말을 대응하자는 것이고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정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 투자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이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